네, 안녕하십니까. 구경영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모여 주요 정치인의 속내를 파헤치고 미래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죠. 인물비상구 33회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분들을 소개합니다. 유유시스터즈죠. 유설희 기자, 유경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유설희 기자. 네, 저는 추석 연휴 때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아, 대만에요? 네. 네. 식도락 여행을 간 겁니까, 그러면? 식도락을 포인트로 삼고 미슐랭 식당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야. 대만이 지금 엄청 더워요. 아직도 폭염주의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이제 인물비상하고 같이 하시는 김진우 선배가 네. 그 여행 가실 때 태국 여행 갈 때 우리 유설희 기자가 추천한 장소들을 가봤다고 하던데 제가 다 짜드렸습니다, 네, 맛집을. 가보고 가격에 놀랐다고 합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너무 본인의 경제력에 맞춰서 추천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우리 유경선 기자 같은 경우는 요즘 보니까 네. 회사에서 노동자로서 임금 협상을 열심히 하신다고요, 네, 지금. 정말 저희 그 430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네, 올해 이게 진짜 많이 사실 다들 고생하셨잖아요. 비상계엄 때문에 연초에 네. 다들 열심히 일하신 부분이 있는데 행여라도 이 노고가 조금이라도 저평가 받을까 굉장히 우려하면서 네. 아주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꼭 고평가를 네. 부탁드리면서 알겠습니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인물이라고 한다면은 단연 조희대 대법원장을 꼽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번에 월요일에 국회 국정감사도 출석을 했던데 유설희 기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요 장면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조희대 원장이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제 조희대 원장한테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조희대 원장이 국감에 출석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인사 말씀을 하러 나온 거다. 나는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밝히면서 증언을 거부를 했고 90분 내내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사말 하면서 나는 관례대로 하겠다. 네. 헌법과 법원 조직법에 따라서 내가 할 얘기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네. 장황하게 앞뒤로 얘기를 한 것이었는데 수요일에는 국회에서 못 참고 대법원 현장 국감도 강행을 했는데 네. 유영선 기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사실 그게 이제 가서 확보하려고 한 것은 이제 대법원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를 좀 판별할 수 있는 그 로그 기록이라든가 이제 이런 자료들을 좀 사실 협조받고자 간 것이었는데 뭐 그 자료를 보지는 못하고 그냥 이제 뭐 대법원 그 뭐 집무실이나 이제 이런 것 둘러보고 그냥 오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과를 거둔 거는 아니고요. 네. 예. 그런 상황인 건데 오늘 인물비상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까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 어떤 인물입니까?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단 1957년 경주 출생이고요. 그 아주 대표적인 엘리트 그 양성소로 불리는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81년도에 사시 합격했고 연수원 기수는 13기인데 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랑 연수원 동기여서 되게 절친한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법관 생활은 굉장히 중앙 무대에서 주로 하는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밟은 법관입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인 옛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을 했고 뭐 그 이후에도 뭐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하고 사법연수원 교수도 하는 등 굉장히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뭐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 술도 거의 안 마신다고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할 때는 합장하면서 인사하는 그런 모습을 좀 그렇군요.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주 막 그렇게 액티브하고 막 인싸처럼 그렇게 생활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평이나 이제 이런 것도 그냥 정말 뭐 선비 같은 분이었다. 뭐 이제 이런 정도 원칙주의자다. 이제 이렇게 판결로만 좀 그 사람을 미뤄 짐작하는 정도로만 사람들이 좀 평가를 했던 것 같고 사실 좀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너무 이제 논쟁적인 사안에 연루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처음에 대법관이 되려고 할 때 당시에는 민주당이 굉장히 호의적이었을 정도로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지명이 처음에 됐었던 거잖아요. 2014년에. 근데 당시 청문회 때를 보면은 뭐 이제 뭐 민주당 당시 박범계 의원이 뭐 이제 후보자님은 흠이 없는 게 흠인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흠이 없는 게 흠이다? 네,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고 뭐 재산 문제, 병역, 세금 이런 게 사실 청문회 단골 메뉴인데 이것도 거의 이제 문제가 없어서 거의 한 20년 전부터 되게 대법관이 되려고 아예 준비해 오신 분 같다. 이런 식으로 하나 딱 그 힘을 잡은 게 있는데 이 중학교 1학년 때 시를 지으신 게 있대요. 뭐 이제
되게 시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시와 산문을 다 잘 쓴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뭐 중학교 1학년 때 고향을 이제 주제로 해서 경주가 고향이고 고향을 주제로 해서 시를 지은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박범계 의원이 너무 고향에만 경도되어 계신 거 아니냐 좀 충청도랑 전라도도 살펴달라라고 할 그게 이제 흠이었을 정도로 네. 관계가 좋았지만 그리고 이제 가족 관계는 일남 이녀로 알려져 있고 막내가 남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인은 약사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제 약국을 열어서 영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분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별명이 걸어 다니는 사전이었대요. 왜 그랬냐면은 당시만 하더라도 이분이 연배가 높은 분이기 때문에 시골 마을에 이제 텔레비전도 귀하던 때인데 워낙 할 게임이 없으니까 영어 사전을 가지고 친구들끼리 아무 쪽이나 편 다음에 와. 그 단어를 맞추는 게임을 했는데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는 거의 사람이랍니다. 챗GPT 수준이신.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사전 판사들 사이에서도 그런 별칭이 있을 정도로 뭔가 암기력의 두각을 나타낸 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실은 대법원장이 임명해 준 사람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윤석열 씨인데 윤석열 씨와는 어떤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좀 취재를 해보니까 윤석열과 직접적인 인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첫 대법원장 후보자로 처음에 이균용 판사를 지명했다가 맞아요. 윤석열 친구로 알려져서 낙마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후보로 지명된 게 조희대 원장인데 조희대 원장이 이제 윤석열과 인연이 있어서 지명된 거는 아니고 흠결이 없고 무난하게 통과할 만한 후보라고 보고 지명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둘 사이를 의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그 윤석열에게 유리한 결정들이 법원에서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이재명 당시에 대선 후보를 상대로 한 불리한 판결이 대법원 차원에서 나왔기 때문일 텐데 최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의논했다 이런 의혹이 야권에서 제기됐는데 이게 실체가 좀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제가 법원을 좀 오래 출입했어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좀 여러 판사들한테 세평을 좀 물어봤어요. 그런데 조희대 원장이 절대 외부 사람하고 활발하게 교류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딱 정해진 공식적인 모임만 나가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조희대 원장하고 근무연이 있는 한 판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면 이분이 굉장히 좀 중립적이고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근데 이 회동설 얘기를 딱 듣자마자 헛소리다. 캐릭터상 그런 사람들을 이게 안 만날 되는 사람이 사람이다.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굳이 만날 필요가 없다. 조희대 원장이 워낙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이기 성향 때문에 굳이 만나지 않아도 이심전심이다. 그러니까 네, 저는 그렇게 그 생각합니다. 이분이 보니까 그 가족애가 좀 대단한 것 같은 게 그 따님 같은 경우에 우리 아버지가 좋은 이유 이런 것들을 정말로 글로 남긴 것들도 있어요. 그런 글들을 읽어보면서 뭔가 굉장히 화목한 가정적이고 이제 이런 면모도 있지 않나라고 싶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아버지들이 직장에 있다 보면 특히나 이제 판사 같은 경우에도 그럴 네. 것 같은데 애들 졸업식 뭐 입학식 이런 거 잘 못 가는데 그런 가족 사진도 남아 있는 걸 보면서 뭔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키려고 하는 것들을 네.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좀 받았는데 네. 그 유설의 기자도 잠깐 얘기했지만 조희대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은 기본적인 법조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처럼 되게 선비다, 뭐 원칙주의자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뭐 이렇게 허투루 마구 만나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정보도 아주 많이 이렇게 저 사람이 개인사가 어땠다더라라든지 이런 게 아주 많이 알려져 있었던 그런 스타일은 좀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법 해석을 이거를 되게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했다라고 많이 보통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헌주의자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하고, 뭐 문헌주의라는 게 진짜 막 글자 그대로 이렇게 보수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건데, 뭐 이게 각 때에 따라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법 해석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평가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평가가 뭐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이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되게 유례없이 좀 처리를 하면서 좀 세간의 평가가 완전히 좀 뒤집어진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들 법원 내부에서 좀 충격이 되게 컸다고 하고 오히려 이제 이제 뭐 법원을 출입했던 기자가 이제 이야기하기로는 오히려 그냥 그 기자가 좀 더 선의로 해석을 해보려고 노력했을 정도로 이분이 이제 너무 대법원장에 취임하면서 그런 재판 적체나 이제 이런 거를 해소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좀 사람들한테 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이거에 너무 꽂힌 나머지 그렇게 좀 했던 게 아니냐라고 기자가 오히려 말할 정도로 선회를 해줄 좀 그런 정도로 그랬다고 하고 뭐 이제 워낙에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가 나쁘지 않았다 보니까
청문회 때 이제 그런 말을 했대요. 대법관 청문회 때 사람들이 나한테 뭐 이렇게 대법관 후보 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면은 너는 사람 볼 줄 모른다. 라고 말을 이제 했었대요. 그 이유인즉슨 내가 어디 뭐 조직에서 어디나 이렇게 막 잘 나가고 막 이렇게 돋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런 쪽에 껴본 적도 없고 난 그런 거랑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너는 사람을 잘못 봤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다고 하네요. 뭐 이재명 대통령의 판결에 대해서는 한 경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추측할 뿐인데 그럼 다른 판결은 과거에 좀 어떻게 내린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좀 본인이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판결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좀 이런 판결에서 약간 이런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 보였었구나라고 짐작되는 그런 사건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 조희대 원장이 본인이 가장 좀 잘했다, 뿌듯하다라고 말을 하는 판결은 예전에 이제 2007년에 수원의 어떤 남학교에서 어떤 이제 10대 소녀가 살해된 채 발견이 됐는데 이 신원 파악이 처음에 안 됐대요. 수사 단계에서. 그래서 수사 그 과정에서 이게 노숙인 소녀라고 이제 약간 좀 예단을 가지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용의자 지명 과정에서부터 뭐 노숙인이 들어가는 등 좀 수사 초기부터 사건이 좀 꼬인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렇군요. 네. 이때 이제 뭐 당시 뭐 동네에 있던 그 비행 청소년들까지 다 이제 뭐 기소가 됐대요. 근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자백을 했다라는 건데 법정에서 다 이게 이제 강요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그냥 좀 허술하게 보지 않고 끝까지 굉장히 좀 집요하게 파고 들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부당하게 기소됐었던 것이라는 걸 밝혀냈다. 바로 잡았다. 네.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이제 그 헌법상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 아주 충실해서 억울할 뻔한 그런 사람을 나오지 않게 한 케이스다. 그래서 이게 되게 자랑스럽다고 본인의 이제 그 뭐 대법관 지명됐을 때 네. 이렇게 밝힌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법관으로 재직을 할 때 뭐 관여했었던 사건들 보면은 뭐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이 있었고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있었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뭐 다수 의견에 이제 그 같이 입장을 했었던 케이스들이고 그 소수 의견들이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일단은 박근혜 정부 때 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러니까 박근혜와 최순실이 뇌물수수죄 공동 정범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을 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을 한다면 여기에 이제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에 대한 약속이 있었는지를 봐야 하는데 그것까지 이제 확정이 돼야 유죄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인 거고 다수 의견은 어쨌든 뇌물수수죄를 적용했었던 건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당시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이 이 차근차근 어떻게 보면 그 경영 승계 작업을 했었던 것도 이게 그 경영 승계 작업에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이게 뭐 당시에 이제 뭐 경제 정책이나 기업 관련 전문가들도 이런 게 뭐 삼성물산 합병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분석을 하기는 했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게 그냥 하나하나의 행위들이 그런 의도하에 벌어진 게 아니어도 그냥 모아놨으니 그런 효과가 벌어진 것일 뿐 이거를 이제 승계가 작업이라는 실체가 그 대가로 존재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이제 소수 의견을 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 부분 논리가 좀 약간 신기했던 거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청탁의 대가로 특검이 주장한 그 승계 작업이라는 그 실체가 이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부정청탁의 대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려면 아예 엉뚱한 다른 이야기를 끌어와서 이것도 부정청탁의 대상이었다고 네. 말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였는데 저는 그게 좀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똑같은 박근혜 정부 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우에도 별개의 의견을 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사실 좀 어떻게 좀 다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정권이 문재인 정부로 넘어오고 나서 당시 이제 청와대로 들어갔더니 뭐 부속실에 여러 뭐 컴퓨터에 남아있는 문서라든가 맞아요. 뭐 네. 캐비넷에 있는 문서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특검에 제출이 됐는데 이게
그 사람들은 수사관이 아니고 특검은 이제 특검법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거는 그 어떤 수사 과정의 일환으로 수집된 증거가 아닌데 이걸 가지고 이게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가 없다. 좀 간단히 말하면 형식 논리로 무죄를 줘야 된다는 주장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도 흐린 눈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제 저는 좀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신기했고, 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 선거 개입 사건 상고심에서도 소수 의견을 냈는데 원세훈 전 원장이 무죄라는 취지예요. 근데 이제 논리 구성이 어쨌든 직원들한테 직접 지시한 게 없지 않느냐. 이것도 방금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형식 논리에 좀 네. 가까운 것이고, 그리고 뭐 이제 굉장히 뭐 강한 그런 발언들이 있었잖아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데 이것도 그냥 뭐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었다. 이것만 듣고 댓글 공작을 했다고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이런 그 판결 내들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적폐청산의 대상이라고 한때 삼았던 것들을 상대로 다중인 국민들의 생각과 좀 괴리된 판결을 좀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는 뭐 진보적인 판결도 조금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흥미로운 게 노동자 관련해서는 진보적인 판결을 좀 내린 게 있어요. 이를테면 사실 가전제품 수리기사가 대기업에서 직접 고용한 게 아니라 하청을 준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맞다 이런 판결을 내렸고요. 학습지 교사도 노동자로 볼 수 있다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아, 그런 판결을 했고 실제로 이분에 관련된 PR 본인이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주요한 요직을 갈 때마다 가장 내세우는 판결이 하나 있는데 이게 2007년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자기가 부장판사할 때 내린 형사재판인데 뭐냐면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 대충 느낌 오시죠? 아마 당연히 경영권 승계랑 관련된 문제들인데 본인이 그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장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 1심보다도 내가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이런 판결을 들어가지고 도의대를 설명할 때 원칙론자다. 딸깍바리형 법관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우리가 얘기했던 쉽게 얘기해서 국민들과 약간 괴리된 내용의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첨언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앞세우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최근에 신기한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에도 그렇게 몰입해 있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 그 뭐 법관 시절부터 틈틈이 세종대왕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 대법원장이 되고 나서 작년에 세종대왕의 재판관으로서의 면모와 사법제도 운용 사례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해서 이 연구 용역을 발주를 했대요. 그 이제 결과를 바탕으로 9월에 지난달에 대법원이 세종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이 사실 보통 저희가 생각했을 때 뭐 조선시대 그것도 초기의 왕과 어떤 현대의 사법제도를 좀 연결시켜가지고 대법원이 이제 의제로 삼기에는 좀 신기하다는 거리감이 좀 생각이 있죠. 들잖아요. 네. 사실 왕정시대의 그 사법이 과연 얼마나 진짜 그 근대적이고 사람들의 인권을 이렇게 잘 보살폈겠어요. 근데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를 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존경받는 왕인 건 맞지만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세종대왕의 그 법관으로서의 면모에 굉장히 천착을 하실까?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의아하다라는 반응이 좀 많았는데 좀 하나 실마리가 좀 잡히는 거는 이런 얘기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십 년간 재판을 해오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국민들이 법제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를 이제 굉장히 많이 봤다. 그런데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배경 자체가 좀 이거랑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법을 읽을 줄 알아야 지키기도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좀 보기에 따라서는 뭐 물론 되게 이제 애민 정신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고 하지만 이게 본인이 세종대왕이라고 생각하시는 걸까? 이게 사실은 이게 물론 뭐 굉장히 대법원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사회에서 존경받아야 하고 권위 있는 자리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을 좀 어떻게 보면 내려본다라는 그런 시선을 가지는 거엔 동의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 세종대왕에 집중하신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거를 함의가 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혹시나 대법원장 끝나면 대선 후보 나온다는데 혹시 세종대왕 되고 싶은 거 아니야? 이런 풍설을 지금 이렇게 돌리고 돌려서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역시 핵심을 간파해 주셨네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이분은 참 앞뒤가 안 맞아요. 어떤 거냐면은 그 정말로
우리 국민들의 백성들의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그런 도움을 줬다. 지금 본인 사건 판결에 대해서도 국민이 알아듣게 얘기해 주는 게 사실은 세종대왕 같은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유죄 취지로 왜 했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설명을 본인 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칙주의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본인 가슴에 새긴 그 법과 원칙이라는 게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사법부가 과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사법부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 저는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조희대 원장 본인이 사법부 신뢰를 추락시켰잖아요. 뭐 이를테면은 뭐 계속 얘기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온 지 36일 만에 정말 초고속으로 무죄 결정 뒤집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판결의 의미를 같은 판사들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취재한 판사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조희대의 난이다. 아, 현직 판사의 평가가 네, 조희대의 이거는 난. 저를 이거 변호사가 믿고, 아니고 현직 판사가 네, 저를 네. 믿고 좀 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무죄 판결을 뒤집으려고 마음을 먹은 게 너무 뻔히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재판이 실제로 공정해야 되고 외관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대법원에서 정말 불가능한 판결 속도라든지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선고를 내린 거라든지 이런 게 이미 외관상의 공정성을 잃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굉장히 적절한 지적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민적 여망을 받아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분의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봤더니 2027년 6월까지라 한참 남았거든요. 네. 그때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은 버티기를 할까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2027년 6월이라는 임기도 어떻게 보면 대법원장 임기를 원래 다 채우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것조차 다 채우지 못할 위기에 놓인 건데 왜냐하면 이분이 처음에 지명됐을 때 이제 정년 문제 때문에 나이가 70세까지 할 수 맞아요. 있는데 그걸 정년인 나이가 이제 2027년 6월이 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다 채운다고 하면은 3년 6개월간 재직을 하는 거거든요. 대법원장으로는 그렇죠. 대법원장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지금 어쨌든 사퇴 총공세에 시달리고 있고 뭐 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 나와서는 사퇴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냥 앞만 바라보고 뭐 대답을 딱히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까지의 스탠스를 봤을 때는 본인이 이렇게 사퇴를 하거나 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했는데 왜냐하면 네. 어쨌든 계속해서 뭐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만일 이게 이제 그 공세에 말하자면 자기가 밀려서 사퇴를 하게 된다면 이것이 뭐 사법부가 되게 부당하게 정치권의 압력에 뭐 밀린 뭐 케이스라서 나는 밀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원칙주의자라고 평가했었던 어떤 그런 특성을 좀 고려를 하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어쨌든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탄핵 절차도 밟겠다고 하잖아요. 조국혁신당이 탄핵소추안을 더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대법원장이 2명이 있었다고 해요. 1987년 개헌 이후에 김용철 대법원장이 처음으로 김용철 대법원장이 네, 중도 퇴진을 했고 또 이제 93년도에 김덕주 대법원장이 뭐 변호사 시절에 부동산 투기 의혹 같은 것이 있어서 퇴진을 했는데 사퇴를 본인이 한다면 결국에 버티지 못하고 한다면 뭐 세 번째 정말 불명예스러운 사례로 남게 될 수도 있고 네. 이게 또 탄핵으로 굴러가면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문제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유설희 기자는 사실은 정치부도 좀 오래 했는데 네. 감각적으로 이 대법원장이 임기를 다 채울 것 같습니까? 채울 것 같아요. 본인 캐릭터상 먼저 절대 내려오진 않을 네. 것 같고 지금 구조상으로는 억지로 끌어내리기는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네. 왜냐면은 사실은 앞선 대법원장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파동, 내부의 파동이라거나 네. 개인의 비리로 이제 한 건데 사실은 이분이 내세우는 건 딱 이거예요. 나는 판결을 한 거다.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독립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침해받지 않아야 된다. 이런 전제를 걸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이상의 다른 것들, 예를 들면 아까 그 여당에서 의혹 제기를 오래 한 대로 조희대가 누구를 만났다거나 사전에 재판을 상의했다거나 이런 물증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현 상태대로 굉장히 그런 쉽지 않습니다. 예. 대립 상태로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네. 이번에 주인공을 달리해가지고 문영배 전 재판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파면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고 국민 신뢰를 톡톡히 받는 분인데 문영배 전 재판관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일단 경남 하동에서 태어났고요. 경남 진주의 대하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법대 4학년 때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형편이 어려워서 교복을 살 돈도 없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독지가인 김장하 선생의 장학금을 받아서 학업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부분이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를 향판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27년 동안 향판으로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주로 부산이랑 경남 지역에서 근무를 하셨고요. 그리고 2019년에 헌법재판관에 임명이 됐고 지난 4월에 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판사님들한테 좀 세평을 물어보니까 사실 지방 근무를 오래 하셔서 가까이 뭐 지내신 분은 거의 없긴 한데 인품이나 실력은 모두 갖춘 분이다 이렇게 다들 칭찬하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네. 본인이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돼가지고 국회에서 인사말 같은 걸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비록 낡은 교복과 교과서일지언정 물려줄 수 있는 친척이 있어서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독지가인 김장하 선생을 만나 대학교를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는데 결국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내에서도 꿋꿋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판사가 된 케이스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또 책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피고인들한테 이렇게 책도 선물한다면서요? 네, 책을 정말 좋아하셔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걸 보니까 거의 독후감 올리신 게 1,500건이 넘더라고요. 1,500권? 네, 그리고 분야도 사실 되게 다양해서 우리는 보통 그냥 뭐 인문, 뭐 소설, 뭐 역사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성찰이란 카테고리도 있고 뭐 희곡, 뭐 책에 대한 책, 또 정치 사회 뭐 이런 건 뻔한 거니까.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좀 본인이 카테고리를 다양화해서 정리를 하셨고 정치 사회 쪽을 제일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정치 그리고 사회 쪽을 많이 읽었다. 네, 그리고 이제 인문 소설 이 순서로 이렇게 읽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이 알려진 케이스라서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지만 이제 자살을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고자 여관방에 불을 피웠다가 이제 미수에 그치고 이제 불 지른 그 혐의 때문에 재판에 온 피고인에게 자살을 10번을 외쳐라. 근데 이제 자살이 뭐 이렇게 계속 연속해서 말하다 보면 중간에 살자가 앞뒤로 또, 되잖아요. 네. 그거를 나는 그래서 당신의 말에서 뭐 살자를 들었다. 그리고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죽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꾸짖으면서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라는 책을 선물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걸 읽고 이거 읽고 난 뒤에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셨다고? 이제 네. 그 책의 독후감을 이렇게 블로그에도 올리고 한 것인데 이번에는 본인 이름으로 책을 냈다고 하던데 어떤 책입니까? 네, 호의에 대하여라는 책인데요. 문영배 소장이 2006년부터 블로그에 써온 책을 묶은 책이에요. 그래서 무려 지난달 9월 한 달 동안 주요 서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제가 좀 가볍게 훑어봤는데 한 절반은 이제 가벼운 에세이고 그리고 절반은 서평을 묶은 책이에요. 근데 네. 그 보면은 등산에 대한 취미 내용도 나오는데 그 한 달에 한 번 중학교 동창생들끼리 등산을 가신다고 해요. 오. 근데 재밌는 게 모임 이름이 언저리 산악회예요. 언저리 산악회. 왜 언저리냐? 네. 굳이 정상을 가지 않고 오를 수 있을 때까지만 올라간 다음에 내려온다. 그래서 언저리 산악회라고. 많은 뭐 삶의 의미를 본인의 생각을 좀 이렇게 내포한 이름이 아닐까 싶은데 이분이 또 이제 경남 출신이시기도 하고 부산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거주를 했기 때문에 롯데 자이언츠에 대한 그런 애정이 남다르다면서요? 네. 이제 그렇게 너무 롯데에 진심이신 게 사실 인터뷰하실 때마다 표정이 언뜻 스쳐서 참 올해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았을 텐데. 올해 싶지만 초장이 좀 잘하다가 네, 미끄러졌죠. 7위로 이제 마감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뭐 롯데 팬들은 항상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스스로 이제 오랫동안 만년 저순위 팀을 응원한다라는 어떤 그런 자조와 스스로 하는 희화화 같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말도 좀 재밌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2010년에는 비록 16년째 우승도 못했지만 부산 시민들이 늘 응원해주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한 번은 선수들이 우승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개탄하는 트위터 글을 좀 위트도 있어요 보니까 네, 없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김장하 선생도 같이 어쨌든 동양이시니까 당연히 롯데를 응원을 하시다가 NC 다이노스가 창단된 이후에 김장하 선생은 NC로 응원팀을 바꾸셨다고 해요. 그래서 문영배 재판관이 퇴임 이후에 대담을 했는데 저는 그래도 야구팀을 바꾸진 않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김장하 선생이 자꾸 져봐. 그런 생각이 생기지. 이렇게 말을 하셨다고 하고
사실 뭐 6월까지만 해도 좀 많이 기대에 차 계셨던 것 같아요. 한국 시리즈에 이제 롯데가 올라가고 한화가 또 잘하고 있었으니까 롯데랑 꼴찌들의 한화 반란이다. 그쵸 누가 갈 것 같냐 이랬는데 한화랑 롯데가 붙어서 롯데가 이길 것이라고 했는데 한화는 뭐 가능성이 있는데 네, 롯데는 하나는 실패하고 지금 말았습니다. 2등하고 코리안 시리즈 네. 갈 수도 있다 없다 이런 상황인 건데 네. 이분이 보니까 그런데 야구뿐만 아니고 구기 종목을 좋아하는 건지 테니스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예가 깊다고 하던데 심지어 퇴임사에도 테니스 동호회가 등장을 한다면서요? 네, 그 현재 퇴임사 할 때 테니스 동호회 이름을 언급하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하는데 테니스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각별하고 실력도 출중하다고 하는데 아마 부인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부인이 테니스 선수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영향으로. 네. 근데 이제 윤석열 탄핵 선고를 앞두고는 그 좋아하는 테니스도 못 쳤다고 하는데 이게 재판관 신변 보호 때문에 경호관 두세 명이 항상 따라 붙었대요. 그래서 테니스장도 못 가고 바로 이제 자택으로 귀가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문영배 재판관이 아니고 다른 사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다른 그 부부였으면 아마도 경호원 두고 테니스 열심히 쳤을 것 같은데 정말로 다른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문영배 전 재판관은 정말 그 대단한 부분이 뭐냐면은 퇴임 후에도 지금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색다르게 느껴집니다. 네, 사실 뭐 전관으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뭐 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막대할 텐데 애초에 이제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 2019년에 있었던 청문회에서 그때부터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은 하지 않겠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근데 나중에 또 이제 인터뷰에서 퇴임 후에 이제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게 그렇게 말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네. 가족이랑 상의하지 않고 해가지고 이후에 가족이 왜 마음대로 거취를 정했느냐라면서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어떻게든 생계는 책임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고요. 뭐 그래도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김장하 선생의 제자인 만큼 또 어른 김장하의 그런 정신이나 가르침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뭐 섣불리 개업을 해서 이렇게 네. 하지는 않지 않을까. 뭐 지금 계속 일자리 구한다고 뭐 백수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책이 잘 팔려서 또 인세도 잘 들어오실 것 같고. 그러니까 이분이 기본적으로 사실은 전관이 된다는 것은 전관 변호사가 되면은 사실은 이렇게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을 변호하는 일이 많다기보다는 권력을 가지거나 재력이 풍부한 사람들의 그런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절대 그럴 분은 아닌 것 같은 게 과거에도 보면 법원에서 공판 중심주의라는 걸 굉장히 강조한 분이 게 뭐냐면은 만인이 보는 앞에서 심증을 형성한다. 쉽게 얘기하면은 변호사와 이 피고인 그리고 예를 들면 검사 이런 사람들이 결국 법정에서 정말 무에서 모든 증거를 현출하고 만인이 보는 공개된 법정에서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판관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왜냐면은 그 공판중심주의가 결국은 검찰청 폐쇄적인 검찰청 안에서 정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을 생명으로 하는 법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본인의 그 말도 보면은 사회 지도층 범죄 사건에 관해 가지고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이나 결과가 법정에서 낱낱이 공개되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봐야지 온정주의적인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단호하게 해온 분이기 때문에 온정적으로 누구를 돈 받고 변호한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이분이 지금 아까 가족들의 그 반대 같은 것들을 일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사청문회 때 보니까 재산이 적어도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네, 2019년 이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재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국회의원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문 소장이 제가 결혼할 때 다짐한 게 있다.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재산이 3억인데 제 재산이 4억 정도 된다. 그래서 저는 평균을 넘긴 것 같아서 반성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문영배 소장이 평균인의 삶을 지향하는 판사 이런 별칭을 얻게 됩니다. 네. 사실은 이게 이렇게 산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저 이제 우리 회사의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문영배 재판관 같은 분이 이렇게 개인의 삶만 보면 우리 회사에 네. 한 분 계세요. 선배인데 저희가 뭐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낱낱이 경향신문에 월급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업계에서 상당히 낮은 편으로 이제 다들 알려져 있는데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선배.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그 예전에 한참 전에 그 문영배 그 재판관 같은 선배를 회사의 선배를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한테 충격적인 얘기 동기들 여럿이 있었는데 경향신문 월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자 노동의 가치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TV를 고치는 사람이라거나 그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그런 노동의 가치에 비춰봤을 때 상대적으로 고평가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씀을 하는 거 봤는데 문영배 소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일반이 보통의 삶과 보통의 재산순을 지향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쉬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선인 같은 신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랑 문영배 소장을 연결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색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브콜은 계속 이렇게 있는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정치가 너무 정말 정치의 정점에 있는 사안에 있어서 좀 판결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연관되어서 사람들이 언급이 바라보고 되죠. 또 네. 그렇게 하지만 근데 정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아까 그 나온 호의에 대하여 그 저자와의 대화를 하던 중에 완전히 못 박으셨습니다.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가족과 상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무튼 가족이 네.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아무튼 이 사회에 공론의 장이 회복되어서 극단주의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좀 온건한 세력들이 공동체를 지키는 힘을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쓴소리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정치인이 되는 상상을 하기보다는 사실 그 탄핵 심판 결정에도 나왔지만 그 관용과 자제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그러니까 상대 진영에게 내가 상대방한테 바라는 것처럼 내가 상대방한테 하고 있는가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탄핵 결정문을 일회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될 바를 당시에 그 헌법재판관 담았다. 8명이 다 담았던 것이 아니냐. 이걸 한번 음미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음미했으면 좋겠다고는 결정문을 내놨는데 네. 그 정작 탄핵 과정에서 윤석열의 태도를 보고는 굉장히 분노를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네, 정말 맞습니다. 특히나 본인이 이제 명백하게 했었던 그런 행위와 말, 지시 이런 것들이 여러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니까 심지어 그것을 아니라고 하니까 그 국회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시를 이제 누가 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 지시를 사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를 상상해 보면 답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대통령이라는 거는 뭐 정말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결말인데 이걸 부인한 거가 정말 좀 납득이 어려웠고 이것이 심정적으로 가장 좀 힘드셨었다고 해요. 네. 예. 근데 문영배 전 재판관이 또 인물로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꼽았다고 해요. 네, 그 이유가 상관을 잘못 만나서 인생을 망친 사람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형식적으로는 윤석열이 상관이고 본인을 승진을 시켜준 사람인데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되게 증언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높게 산 거고 문영배 소장이 또 이런 말을 해요. 특전사령관이 임무 수행을 제대로 했으면 국회의원 하나 못 끌어냈겠냐. 사실 맘먹으면 얼마든지 끌어냈다. 국회 단전단수도 다 할 수 있었는데 그럼요. 네. 이런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아니, 두 분 얘기 듣다 보니까 그 4월 4일에 그날 그 헌재에서 주문을 선고하던 그 문영배의 모습이 눈에 선한데 그 결국은 이제 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주문을 낭독하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고 저희도 가슴 졸이면서 모두가 봤을 텐데 선고 전에 미리 연습도 좀 했다면서요? 아, 네. 뭐 이제 말이 좀 빠르고 작다라고 동료 재판관들이 많이 지적을 해서 동료 재판관들이 네.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고 적절한 속도로 잘 읽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 동료 재판관들이 우리 앞에서 한번 읽어봐라, 또박또박 읽어봐라 이렇게 말을 그런 또 이렇게 했다고 하고. 연습도 네, 하는군요. 근데 이제 앞에서 하는 건 좀 별로다. 사무실에 가서 이제 혼자 연습을 하셨다고 하고 마지막에 그 왜 이제 엔딩 요정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카메라와의 아이 컨택 있잖아요. 네. 이제 그때 했던 생각이 다 읽고 됐냐? 이 정도면 됐지? 이런 마음으로 끝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간에 그 결정문이 또 이제 그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많은 분들이 사후적으로 궁금해할 것 같은데 문영배 전 재판관의 역할은 어떠했습니까? 네, 일단은 결정문 좀 어떻게 쓰이는지 말씀드리면
인용론이랑 기각론을 나눠서 두 가지 버전을 다 다 써놓는다고 써놓고? 해요. 네, 다 써놓는데 이제 인용론 입장에서는 기각론을 비판을 하고 그리고 기각론 입장에서는 인용론을 비판을 한 다음에 서로 비판이 설득될 때까지 매일같이 평일을 열고 계속 고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탄핵 선고에서는 18번까지 고쳤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고친 최종론 두 가지 버전을 놓고 표결을 했는데 그게 8대0이 나온 거라고 합니다. 만장일치가 나온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문영배 소장 같은 경우는 이 매일같이 열리는 평의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표결을 진행을 하고 이런 사회자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많은 분들이 이제 버스에 탔을 때 버스 운전기사가 이제 우리 문영재 전 재판관이 탑승하셨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도 치고 이런 모습이 연출됐다고 하던데 반대로 탄핵 심판을 하는 과정에서는 욕설이 담긴 문자를 비방도 많이 받았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사실 한번 이제 보통 우리가 극우라고 이제 표현하는 진영에서 개인 연락처를 이제 알아내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막 이렇게 다 유포를 하면서 여기다가 이게 제대로 된 판결을 좀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힘을 써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자 욕설 문자 무슨 전화 수도 없이? 이제 이런 걸 수도 없이 한 2,000통 정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또 그게 별로 힘들지는 않으셨다고 해요. 네. 오히려 그냥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임기를 마치기 전에 혹시라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어쩌나 이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더 힘들고 그런 게 좀 더 걱정이었지 그런 것들은 막 그렇게 크게 문영배 전 재판관을 흔들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앞서 예. 재산 얘기도 했지만 이런 분들은 평균인의 삶을 지향하시지만 초월적인 존재 같은 분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과는 상당히 다른 면모가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문영배 전 재판관이 최근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본인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면서요? 네, 퇴임 이후에 여러 강연과 이제 언론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는데 사실 톤은 좀 조심스러운데 전반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가 참여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당연하다니까. 이런 의견을 냈고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도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된다. 이런 비판적인 의견을 냈어요.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공부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입장도 없다. 그런데 위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좀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사실은 문영배 전 재판관의 글들을 보면은 그 사법연수원이라는 게 사법고시 붙으면 가고 수료할 때 이제 어디로 갈지 판사가 될지 검사가 될지 아니면 변호사가 될지 정하는데 그때 이제 본인이 판사직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검사 동일체 원칙을 적용받는 검사보다 헌법에 따라 재판의 독립을 보장받는 판사가 좋았다고 말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헌법이 정한 사법부의 독립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생각을 배태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분이 차이점이 조이대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분은 자성이 전제가 되는 분이에요. 어떤 거냐면은 법원 스스로가 제대로 설 때 이제 사법 개혁이라는 게 완성된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사법 행정권이라는 것을 내세워 가지고 대법원이 법원 행정처 등을 통해 가지고 일선 법원들의 판결에 간섭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그 허울 좋은 핑계를 대면서 이런 식으로 사법 행정권을 남용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사법부의 잘못된 모습이다. 좋지 않은 선례이다라고 말을 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법부라는 것이 외력에 의해서 움직여도 안 되지만 내부의 대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얘기를 정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비난받고 비판받는 조희대 대법원과는 굉장히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문영배 전 재판관 얘기를 해봤는데 두 분 모두 이제 영남 출신의 남성이고 그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법관인데 두 사람의 결정적 차이 두 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권위와 탈권위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처음에 대법관 청문회를 할 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문답이 하나 있어서 좀 소개를 한번 해드리자면, 우리 법관 구성의 다양화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한 청문위원이 이렇게 물어봐요. 이
또 조희대 대법원장 자체도 당시 대법관이 될 때 그 서우남이라고 일컬어지는 서울대 50대 남성 뭐 이렇게 그 포지션일 때 지명이 됐었던 거잖아요. 근데 서울대 50대 남성 법관으로 구성된 엘리트 일변도의 대법원이 국민과 동떨어져 있다. 또 비서울대 또 지방 출신 법관 여성을 넣으면 다양화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미국의 이제 연방 대법원이 9명의 법관이 있는데 이 중에 6명이 당시이겠죠. 네. 6명이 하버드 로스쿨이다. 3명은 예일대 로스쿨이다. 이게 사고의 다양성이 중요한 거지 학교나 어떤 인위적으로 성별을 분배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출신의 다양화 없이 사고의 다양성을 어떻게 도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문이 남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반면 문영배 지금 전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 계실 때 보면 되게 이제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뭐 속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딱하게 어떻게 보면 직책으로 부르거나 혹은 아예 안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름을 부르면서 뭐 누구씨 뭐 이렇게 말을 거셨다고 해요. 그리고 현재 직원들하고 그 걷기 동호회 같은 것도 이제 같이 하시고 그래서 봤을 때 굉장히 직원들이랑 그런 스킨십이나 이런 게 되게 좋은 그런 인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평의철 같은 거를 까먹고 한번 들어와가지고 얘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조금 이렇게 허당 같은 면도 있으시네. 평의철이라는 거는 평의를 평이한 내용이 담긴 그렇죠, 그 그렇죠. 서류철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이제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안 갖고 들어와서 뭐 이제 옆에 있는 사람 거 뭐 보고 이제 이런 적도 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또 하나 근데 그리고 이제 또 좀 이게 대비되는 점은 그 퇴임사 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3가지가 필요한데 그중에 첫째로 다양성을 꼽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어떻게 보면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과는 굉장히 정반대의 말을 한 거죠. 집단 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네. 사법부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국민의 모습을 닮을 때가 이상적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 어떤 분포 면에서 이제 닮았을 때 그게 이상적이라는 거겠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넣거나 사법행정권자가 의지를 가져야 한다. 라고 말을 했고, 뭐 이제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문헌주의라고 아까 이제 뭐 그런 표현도 나왔는데 이 진짜 그 문자로 쓰인 어떤 정말 그 법의 형식적인 논리 이제 이런 것들에 천착하다 보면 또 굉장히 독창적이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법 논리가 탄생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너무나 거기에만 좀 그 천착하신 나머지 이것이 실제로 이제 사람들의 삶에 가서 붙었을 때는 어떤 모습일까? 실상이 어떤지를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그렇게 정말 유연한 사고를 발휘를 했었던 사람일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네. 그 예시로 하나 이제 찾아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이제 국민참여재판이 있잖아요.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에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이게 국민참여재판을 한다고 했을 때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왜냐하면 범죄 특성상 사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꺼릴 그렇겠죠. 위험이 있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왜 보통 피해자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피해자인데 뭐 같이 뭐 술을 마셨을 수 있나? 뭐 같이 그래도 어딜 갔었는데 뭐 이런 예단이 좀 많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꺼리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본인이 주심을 맡았었던 그 소부 사건에서 그런 결정문을 쓴 게 있어요. 뭐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뭐 그 사건 자체는 뭐 국민참여 재판을 안 하기로 하긴 했지만 나중에 근데 혹시 뭐 원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이거는 좀 뭐 잘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로 결정문에 적은 것이 있는데 이후에 이것이 성범죄 그 이제 사건의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엄청 줄기차게 신청하는 하나의 근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재판 과정에 압박을 느낄 가능성도 높고 여러 가지로 또 이제 그거를 신청을 했을 때 이게 과연 맞는지를 또 심리하고 뭐 하는 행정비용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 우리 유설희 기자는 두 사람의 그런 결정적인 차이 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저는 영화 명대사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곡성의 네. 명대사가 있잖아요. 마지막 아니거든요. 알고 있죠. 네, 멋이 중한디, 멋이 중한디. 근데 저는 조이대 원장이 멋이 중한지를 잘 모르고 문영배 소장은 멋이 중한지를 안다. 아, 이렇게 좀 정확한 비유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조이대 원장 같은 경우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국감에서 계속 질의가 이어지니까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이렇게 방어를 해요. 이거는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지킨 거다. 근데 저는 법원이 좀 작은 정의만 보고 큰 정의를 놓치고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신속한 재판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국민 주권을 선거로 실현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신속한 재판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국민 주권이 중요한가요? 이거 너무도 명백하잖아요. 명백하죠. 네. 근데 반면에 우리 문영배 소장님이 이끈 윤석열 탄핵 선고는 멋이 중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결정문의 요지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보다 민주공화국의 안정성과 국민 인권이 더 중요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쉽게 생각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중요한가, 국민 인권이 중요한가, 이거는 정말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하나 이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문영배 전 재판관이 관여한 헌재 윤석열 탄핵 결정은 생각보다 늦게 나왔어요. 그랬죠.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사실은 다들 뭐 대드락설이니 대드락설도 뭐니 여러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우리의 기대보다 너무 늦게 나왔지만 완벽한 결론을 가져온 것이고 조이대 대법원의 그 결정이라는 것은 누구도 그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는데 정말로 빠르게 나왔는데 엉터리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그렇네요. 정말로 그 중요한 그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서 천양지차가 있을 만한 네. 두 사람과의 간극이 있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리는 것이고 결국은 조이대가 대법원장을 임기를 마치고 나가던 중간에 물러나든 간에 차기 대법원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문영배 전 재판관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뭐 사실은 이제 문영배 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는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싶다라고 밝히시고 실제로 카이스트 교수직도 제안을 받으셨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저는 교단에 서는 일 말고 좀 다른 일을 하실 가능성이 높지 않나. 사실 법조계에서 제가 좀 물어보니까 대법원장 플러스 감사원장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 감사원장도 네, 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이제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에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네. 전례가 또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네.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코너죠. 한 줄 평으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경선 기자부터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독야청청하려 했으나 현실의 한가운데로 잘못 초대된 불운한 선비라고 하겠습니다. 아, 불운한 선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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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인데 뭐 중 이런 거 아니죠? 보니까 네. 네. 그런 상황이고 우리 유설이 기자는 어떤 말을 준비해 왔습니까? 네, 저는 우리 조이대 원장님께 아까 말씀드린 영화 곡성의 명대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멋이 중한디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제 예상에 빗나가지 않았어요. 분명히 마지막 말일 것 같더니 갑자기 먼저 너무 꺼내길래 대화용한 거 티났나? 선수를 치는 거였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정치부 기자들의 본격 정치인 사담의 인물 비상구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튜브 경향TV 커뮤니티에 방문하셔가지고요. 보고 싶은 정치인, 듣고 싶은 정치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유유시스터즈와 함께했습니다. 유설희 기자, 유경선 기자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